예전의 잘못을 다스려 뒤에 닥칠 오한을 경계하다. 임진왜란 당시 권력의 최측근 조정의 중심인 서해 류성룡의 거침없는 기록. 이순신이 없었다면 전쟁에 패했을 것이고, 류성룡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임진왜란 중심에서 성인 이순신을 추천하고 모든 정보를 보고받으며 전시 상황을 꿰뚫고 있던 인물 류성룡.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길 바라며 7년의 전란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 그게 징비록이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임진왜란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조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필요한 반면 교사가 되어줄 책, 징비록을 가져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중심에서 모든 보고를 받고 훤히 들여다본 재상 류성룡.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의 기록.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류성룡은 1564년 명종 19년에 관직에 입문한 다음 승승장구하였으며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는 영의정의 사도 도체 찰사를 겸하여 임금을 호종하고 군사를 총지휘하는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활약하였다. 이순신, 권율과 같은 명장도 류성룡으로 인해 등용될 수 있었고, 군대 양성, 군비, 확충, 무기 제조 등의 국방 강화 면천법, 호포법, 장미법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부조리 개선에 대한 역할도 크게 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 류성룡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북인의 무고한 탄핵과 그에 동조한 선조로 인해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야 했다. 류성룡의 개혁 정책도 대부분 폐기되었다. 마음을 돌린 선조가 수차례 류성룡을 불러올리기 위해 정성을 보였으나 모두 거절하고 은거하였다. 그 기간 동안 징비록을 집필하여 전란이 있기까지 조선의 실상을 담담하면서도 자세하게 반성하며 지난 일을 징계하고 뒷날을 돌보는 디딤돌로 삼고자 하였다. 류성룡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서 그가 계층 간 부조리를 해소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놓는 배경은 그 근본 사상에 있다 할 것이다. 1542년 중종 37년에 태어나 1607년 선조 40년에 서거하였다. 류성룡의 호는 서해, 시호는 문충이다. 태조 이성계에겐 정도전, 세종대왕에겐 황희가 있었다면 선조에겐 류성룡이 있었다. 중국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가 힘없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잦은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인생의 위기를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징비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징비록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순식간에 나라가 부서지고 임금은 살기 위해 도망가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백성들은 잔혹한 죽음을 당하고
굶주림을 참다 못해 육신을 목구멍으로 넣는 일까지 발생한다. 류성룡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돌이키지 못할 비극이 발생했을 때 단지 참담하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라고 심정을 밝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염 있는 군주가 아닌 불안에 벌벌 떨며 자리에 연연하는 왕. 역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길이 어디인가를 따라가는 관료들. 방의 사업을 귀찮아하는 백성들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으나 그럼에도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은 수장의 몫일 수밖에 없다. 1591년 선조 24년 겨울에 류성룡이 꿈을 꾸었다. 경복궁 연추문에 불이 나 류성룡이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꿈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류성룡에게 말하였다. 이 궁궐은 처음 자리를 고를 때 너무 낮은 지대를 정했습니다. 다시 지을 때는 조금 높여 인근 산에 가까운 높이로 해야 할 것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난 류성룡은 차마 이 불길한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다. 이듬해인 임진년에 외적이 쳐들어와 임금이 피란하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처참히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여기며 자포자기하였다. 류성룡은 그제야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난 꿈 얘기를 하며 말하였다. 모든 위기는 시그널이 있다. 분열되었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발판 삼아 명나라까지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서신을 보내왔다. 귀국이 앞잡이가 되어 입조해달라. 이 말은 조선이 먼저 항복하고 일본의 신하가 되라는 말이다. 한 걸음에 대명국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은 명을 치려하니 길을 안내하라는 말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본 류성룡은 일본의 완곡한 표현 속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다. 통신사 파견 문제를 신속히 결정하여 왜곡과 불화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류성룡의 간청으로 마침내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일이 통신사로 파견된다. 7개월 동안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은 작고 누추하고 낯빛은 거무스름했으며 보통 사람과 다른 의표는 없으나 다만 눈빛은 번쩍거려 사람을 꿰뚫는 듯 느껴졌다고 한다. 그는 삼중석을 만들어 남쪽을 향하여 앉았고 사모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 자리에는 아무런 연회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방 가운데에 탁자 하나가 놓였는데 거기에 떡 한 그릇이 놓여 있었으며 질그릇 사발에서 따르는 술 역시 탁주였다. 그 예가 극히 간단하여 두어 번 술잔을 돌리면 그만이었고 절하고 읍하는 절차가 없었다. 히데요시는 잠시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온 황윤길과 김성일이 선조에게 보고하는데 서인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인 김성일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 보고한다. 이를 이상히 여긴 류성룡이 같은 동인 김성일에게 묻자 외인들이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다만 황윤길의 말은 너무 지나쳐서 안팎의 사람을 놀라게 하니 사람들의 걱정을 풀어주려 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1592년 4월 13일 결국 아무런 대비를 못한 채 임진왜란은 발발한다. 파죽 지세 왜군의 북진 왜군은 부산진, 다대포, 동래성을 차례로 격파한다. 그 후 충주 탄금대에서 벌어진 전투. 조선의 주력 군대가 10,000명 가까이 탄금대에 결집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병조의 군사 선발 목록을 받아 군사를 소집해 보니 선비들이 왔는데 유생들은 관복을 갖추고 과거 볼 때 글을 지어 올리던 종이인 시권을 들고 서리들은 평정권을 쓰고 와서는 모두 징병을 면제해달라고 하소연하며 뜰을 가득 메워 전쟁터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완전 오합지졸이었던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병력 때문에 완전히 참패한 것이다. 왜군은 힘들이지 않고 한양까지 북진했다. 한양 점령까지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왜군의 형세는 마치 물병을 쏟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왜군이었다. 일본은 선조를 인질로 잡기 위해 한양으로 갔지만 선조는 평양으로 의주로 옹진하였다. 일본의 지난 100년간의 전쟁 문화로 봤을 때 보통 성주들은 성을 버리지 않는다. 차라리 싸우거나 죽거나 자결하거나 항복하거나 하는데 선조의 몽진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의 전황을 바꾼 첫 번째 선조의 몽진 4월 30일 새벽 임금의 가마가 서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어가 행렬을 보고 통곡하며 말하였다. 나라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입니까? 임금이 한양을 떠났어도 조선이 망할 운명이 아니었던 건 임진왜란 직전 류성룡의 신의 한 수가 있었다. 임진왜란의 전황을 바꾼 두 번째 류성룡이 천거한 이순신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보급로의 차단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군대는 무너진다. 가장 중요한 보급품 무기 보급로 차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왜군의 무기 공급을 차단했다는 것과 수로를 통해 쌀 1,000섬을 부산에서 한양으로 옮길 계획이었던 왜군에게 이순신이 해상 보급로를 차단한 것이다. 평양성에서 고립 모원 상태가 된 왜군. 적군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이다. 임진왜란의 전황을 바꾼 세 번째, 의병. 조선은 각 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토벌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낫과 곡괭이를 들고 일어난 민초들의 힘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은 진주성 전투와 화왕산성 전투에 참전한 의병장이었다. 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왜군을 속이는 혼란스러운 병법을 썼다. 또한 귀에 거슬리는 소리인 음공을 이용한 공격수를 쓰기도 했는데
이는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다가 짜증을 유발하는 기분 나쁜 소리로 돌변하는 소리를 이용해 적을 동요시키는 심리전을 썼다고 한다. 곽재우 장군은 34세 때 문과 대과에 급제하였으나 선조를 비판한 답안지로 선조의 명에 의해 합격이 취소되고 이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40세가 되도록 고향에서 학문과 낚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1592년 선조 25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관군이 왜군에게 전멸당하자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스스로 의병을 조직했다. 붉은 비단으로 된 갑옷을 입고 활동하여 천강 홍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그의 용맹성에 놀란 외병들은 곽재우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다고 한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의병은 김덕령 장군이다. 김덕령 장군은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이자 성리학자이다. 그는 문무겸전의 인물로 향교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담양 지방에서 그동안 모은 의병 3천여 명을 이끌고 출정하였다. 1593년 선조 26년에 당시 전주에 내려와 있던 광해군으로부터 익호장의 군호를, 권율로부터 초승장의 군호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선조로부터 충용장의 군호를 받는다. 1594년 선조 27년 4월에는 28세에 팔도 의병 총사령관이 되었다. 어머니의 상중에도 나라를 위해 싸운 김덕령 장군. 외인들의 기록을 보면 그는 왜군 진영에 와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2마리나 때려잡았다고 한다. 왜군들은 그를 불사신으로 불렀으며 날아다니는 장수라 불렀다. 하지만 잔인하고도 뼈아픈 의심의 화살로 선조로부터 생을 마감한다. 1592년 4월 봄에 시작된 전쟁은 겨울까지 이어지면서 따뜻한 남쪽에서 생활하던 왜군은 처음 경험해본 평양의 추위에 많은 병사들의 엄지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갔다고 왜군의 종군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의 기록에 나와 있다. 결국 왜군은 진격을 포기하고 휴전협정에 돌입한다. 강화협상과 정유재란. 임진왜란 휴교 교섭이 결련된 뒤 1597년 선조 30년에 외장 가토 기요마사 등이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는 전쟁인 정유재란이 일어난다. 당시 왜군은 부산항에 상륙한다는 정보를 흘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나가 싸울 것을 명하지만 이순신은 적의 정보를 믿을 수 없어 뜸을 들인다. 이순신을 천거한 사람은 나였기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순신을 공격하며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대 세력의 견제에 결국 이순신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러던 중 판중 추부사 정탁이 이순신은 훌륭한 장군이니 죽여서는 안 된다고 옹호한다. 결국 이순신은 권율의 아래에서 백의 종군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 1597년 7월 15일에 벌어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의 수군은 무참히 참패한다. 이어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여 통제사로 삼았고 돌아온 이순신에게 남아있는 배는 12척 뿐이었다. 명랑해전의 기회가 된 12척의 배.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전장에 복귀한다.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
이순신은 12척의 배에 대포를 싣고 바닷물의 흐름을 타며 적을 공격했다. 1598년 8월 18일 적이 패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다. 당시 연합군의 작전 지휘관을 가지고 있던 명나라 장수 진린. 진리는 성품이 사나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진린의 마음을 훔친 이순신. 오래지 않아 외적의 배가 가까운 섬을 침범하므로 이순신은 군사를 파견하여 이를 쳐부수고 적의 머리 40급을 베어 모두 진린에게 주며 그의 공으로 돌렸다. 진리는 뜻밖의 후한 대접을 받자 더욱 기뻐하였다. 이순신은 과연 훌륭한 장수로다. 진린 또한 마음속으로 진정 흡족해 하였다. 이로부터 무슨 일이든 일체 이순신에게 물어서 처결하였으며 밖으로 나갈 때면 이순신과 가마를 나란히 하고 감히 먼저 나가지 않았다. 이순신은 드디어 진린과 약속하여 명나라 군사와 우리 군사를 구별함 없이 백성에게 노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매로 다스리기로 했다. 이로부터 그 명령을 어기는 병사가 없어 섬 안에 질서가 섰다고 한다. 진리는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통제사는 온 천하를 다스릴 만한 재주와 나라의 어려움을 이긴 공이 있습니다. 이는 진린이 마음으로 감복한 까닭이었다. 이순신은 명나라 장수 진린과 함께 바다의 어기를 끼고 가까이 쳐들어가니 외적의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사천에 있는 적장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수로로 와서 합세하는 시마즈 요시히로를 이순신이 나아가 공격하며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고 외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였다. 아군은 도망하는 외적을 남해의 노량까지 추격하였다. 이순신은 몸소 빗발치는 시석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싸우던 중 날아오는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고 등 뒤로 빠져나갔다. 이에 좌우에 모시던 사람들이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이순신은 가만히 말하였다. 바야흐로 싸움이 급한 때이니 내가 죽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는 곧 숨을 거두었다. 훌륭한 재주가 있었지만 명운이 없어 가진 것의 100분의 1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렇게 애석한 일이 또 있을까? 전쟁 발발 직후 조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린 징비록. 당시 나라는 평화로웠다. 조선은 전형적인 문관 위주의 사회였고 위기가 없이 오래 지내다 보니 무관의 영역을 문관이 장악한 경우인 것이다.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쓰지 못한 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당시 순찰사들은 모두 문인 출신이었다. 명령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요지를 지키지도 못했으며 훈련 또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책임은 선조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조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선조가 몽진하지 않고 한양을 지켰다면 결과가 나았을까? 그럼 조선은 끝이었을 것이다. 몽진을 떠나는 왕을 보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이 내 숙소 주변에서 애처롭게 신음하니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여기저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몇 달 안에 왜군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될 지경이었다. 전란의 참상, 처참했던 백성들. 왜군들은 그들의 공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의 귀와 코를 베어갔다. 실제로 일본 교토시에는 귀 무덤이 존재한다. 히데요시 휴하의 무장들은 예로부터 전공의 표식이었던 적군의 목 대신에 조선 사람의 코나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일본에 가져갔다고 한다. 예전에 어른들이 안 돼, 무서운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애비 라고 하는 말은 귀이와 코비란 말로 임진왜란 때 코와 귀를 베어간 왜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한다. 기근이 극도에 이르니 심지어 인육을 먹으면서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이른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해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조선실록에도 기록돼 있다고 한다. 적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믿었던 왕에게 버림받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잊어서는 안 되는 민초들의 기록. 징비록에는 승전보를 올린 의병만 기록돼 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하게 버텨낸 민초들이 있었고 기록되지 못한 채 잊혀진 여성 의병들도 있었다.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 끝까지 맞서 싸운 의병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반면교사 류성룡의 징비록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책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징비하고 있는가? 이 책을 쓴 류성룡은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한 선조시대 최고의 재상으로 그를 빼놓고는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순신을 발탁하여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하여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역을 채우기 위해 당쟁을 벌이는 대신들과 권력을 지키고자 일생 동안 신하를 이용하고 백성에게 고난을 준 선조가 나라를 이끌던 이때에 류성룡과 이순신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가히 천운이라 할 수밖에 없다. 류성룡이 징비록을 기록한 연유는 과거를 회환하며 죄책감을 덜고자 함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자 함도 아니었다. 류성룡이 지은 제목 그대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징계하며 앞날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징비록은 두 차례의 외란을 진두지휘하며 나라가 몰락해가는 과정과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류성룡이 낙향한 뒤에 기록한 내용이다. 류성룡은 외란 당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후대인들이 같은 잘못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 책은 청렴함으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전쟁을 진두지휘한 류성룡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한 그를 남긴 목적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큰 그림을 보며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수장의 중요성과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책이다.